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2일 정신건강론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다뤄야 되는데요. 2장의 내용은 적응,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양이 2장 안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이거를 제한된 시간 안에 비대면으로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대충 제목만 소개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2주차의 적응과 인간관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다음 3주차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이렇게 둘로 나눠서 수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룰 내용은요. 첫째 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와 정신건강에 대한 거, 이 두 개를 오늘 2주차에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거기에 적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적응은 사전적으로 적합, 순응, 일치, 조정, 수정 이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어도 적응이라는 말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쓰지요. 제가 요즘 신학기가 되어서 부모님들하고 만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처음에 학교에 입학을 시킨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크게 걱정도 하고 또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 부분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적응이라는 거예요. 적응. 그 다음에 그것은 적응을 시킨다라는 것은 뭐냐?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시켜서 환경의 어떤 특정한 요구에 들어맞도록 하는 것. 제가 지금 아이들 입학시키는 얘기를 잠깐 예로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라는 특정한 규칙과 공간의 그 프로그램에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엔 힘들어요. 그거 안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든지 칭찬이든지 무슨 훈계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바꿔서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응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건데 하여튼 그것을 말로 이렇게 풀어서 의미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적응을 시킨다는 것은 이런 거다.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켜 환경에 특정한 요구에 들어맞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구와 가능성 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적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재로는 2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갈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개인에게 부과된 두 가지 요구가 상충될 때 갈등을 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그루트 레벤이라는 학자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대충 크게 대별해서 보면 갈등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 요구와 외적 요구 간에 생기는 마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적 요구 간의 마찰. 세 번째는 내적 요구 간의 마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갈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26페이지를 보시면 28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적 외적 마찰, 외적 마찰, 내적 마찰. 이것이 그 크루트 레벤이라는 사람이 갈등에 대해서 분류를 한 건데요. 여기도 있어요. 크루트 레벤 갈등의 유형, 접근, 도피, 접근, 도피. 이건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요 것에 대해서만 제가 아주 그냥 쉬운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적 외적 마찰은 뭘까? 내적,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조건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서 부딪히는 것을 내적, 외적 마찰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봄이 되었어요. 새봄이 돼서 야 이제 봄 기운도는 그런 좋은 옷을 하나 사고 싶다. 이게 내적 욕구죠. 내 안에서. 그런데 내 외적 조건은 지금 나한테 그런 돈 쓸 여유가 없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이게 외적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새 옷을 사고 싶은 욕구와 밖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을 내적, 외적 마찰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외적, 외적 마찰이래요. 뭐 했어요? 외적, 외적 마찰은 뭐냐? 밖에 있는 모든 조건이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못하게 하는 조건들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해외여행이 지금 자유롭지 않아요. 못 가요. 그렇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어떻게 조건을 만들고 준비를 하면 부분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간다라는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조건, 외적 조건과 또 억지로 가면 갈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비난을 하겠죠. 이 시국에 굳이 꼭 해외여행을 그렇게 가야 돼?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외적 조건들이 마찰을 일으킬 때 그것을 외적과 외적 마찰이라고 한다. 그럼 그 세 번째 내적 마찰은 뭘까?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인격적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받고 내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나의 나이에 맞는 어른으로서 살고 싶은 내 내면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자꾸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낼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내가 좀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장점을 자꾸 찾아내서 관계를 좋게 형성해야 되는데 라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마음도 들겠죠.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저 사람을 이해해야 돼? 왜 나만 바보같이 저 사람에게 그런 항상 베풀고 나누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돼? 이게 내 안에서 내적 마찰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내면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이런 것을 내적 마찰이라고 한다. 뭐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았겠지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뭔지 조금 외적 내적 마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프루트 레벤이라는 사람의 갈등은 뒤에서 이제 다시 좀 설명을 자세히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게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접근 갈등이 있죠. 그 접근 갈등은 굉장히 매력적인 두 개의 긍정적인 목표물에 끌려서 긍정적인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나타나는 갈등. 둘 다 좋은 조건이 내게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쉽게 하나 내가 직업을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직업을 막 구하는 과정에서 한 직장에서는 굉장히 나에게 많은 보수를 준다 그래요. 많은 월급을 준다 그래요. 또 한 군데에서는 월급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안에 내가 만족할 만한 뭐 복지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근무 시간을 엄청나게 이렇게 잘 지키고 단축해서 내가 일하는 것 외에 나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다른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 순간에 사람들은 갈등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좋고 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라든지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내가 일하는 것 외에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제공되어진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지 나에게 만족도가 높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그거를 접근 갈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피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 도피 갈등.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아마 이게 여기 지금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거 잘 수정하세요. 도피 접근이 아니고 도피예요. 이거 잘못 쓴 거예요. 도피는
둘 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책에는 뭐 학생이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고 싶지만 그 공부는 하기 싫고 둘 다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를 포기하고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성적을 그냥 내가 포기하고 엉망으로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순간에도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접근 도피 갈등이라는 게 있죠. 3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제일 어렵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어느 목표물이 바람직한 측면과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하나를 선택할 때 갈등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를 보면 성적 충동이나 공격욕은 있지만 사회적 비난이나 벌이 두렵다고 느끼는 경우 이런 것을 접근 도피 갈등이라고 한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나를 이렇게 배신을 했다든지 나에게 뭐 불쾌한 감정이 들게 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하고 싶지만 그거를 내 마음대로 그대로 행동했다가는 반드시 나는 또 어떻게 해요?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그런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이 접근 도피 갈등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 하나는 부정적인 거, 하나는 긍정적인 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될까 이때 마음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마찰이 되는 두 욕구 중 어느 하나 또 둘 다 충족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경우 이것은 불안과 고통의 원천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게 있을 때 이 조건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찌끄러기로 앙금으로 남아있게 되면 그것 자체가 내 심리적으로 불안과 고통의 바탕이 되고 그것이 해결을 해야 될 과제로 남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그 수능이라는 게 나와요. 28페이지를 보세요. 28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피아제의 공부를 이런 인간 발달에서 피아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수능과 동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수능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28페이지 위에서 몇째 줄? 한 7번째, 8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이런 갈등이 내 안에 있을 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가는 소극적인 과정 이게 수능이에요. 개인의 갈등, 압력 중에 어느 하나를 굴복시키고 다른 하나를 충족시키는 방법.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수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개인의 주위 세계의 요구에 맞춰 개인은 굴복하고 사회 환경에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한다는 걸 학교 가기 싫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놨더니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뭐 시키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요. 아이가 이게 심리적인 내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친구들도 가고 엄마도 가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교 입학했으니까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하기 싫은 것과 해야 된다는 것이 부딪히게 되면서 갈등을 일으킬 때 아이가 그 상황에서 뭘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 그래 학교 다니는 거는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제는 학교 다니는 학생이 되었으니까 학교 열심히 가야지. 학교에 또 갔다 오면 엄마가 날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뭐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이런 어떤 보상도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을 포기하고 그것은 접어놓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 이런 거를 수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개인의 갈등 압력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 이거를 수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화라는 거는 조금 이거보다는 적극적인 과정이에요. 똑같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수능과 동화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그냥 하나를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단순하고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동화는 개인의 욕구를 포기하기보다는 사회적 욕구를 극복하거나 제거 또는 거부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이래서 이건 좀 더 적극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 우리가 진짜 성인들일 경우는 되게 수능을 아주 쉽게 이해하면 팔자 탓하는 거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내 팔자가 이런가? 이게 이런 게 쉽게 보면 아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소극적인 적응이라고 한다면 동화라는 거는 아니에요. 개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울려서 풀어간다든지 받아들인다든지 어떤 변화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동화라고 한다. 이렇게 같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두 개의 수능과 동화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유형과 의미가 이제 29페이지에 있는데요. 아까 뒤에서 설명하겠다. 크루트 레벤의 이론을 뒤에서 설명하겠다 했는데 이제 이게 그겁니다. 갈등이란 방향이 상반되는 같은 양의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아니면 서쪽으로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같아요.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상반되는 힘의 양이 같은 게 양쪽으로 잡아다닐 때, 즉 정신활동이 정체되고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정신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불안 정도가 높아질 때,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같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을 때 양쪽에서 그것을 땡기는 힘이 비슷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불안의 정도를 갈등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사소한 얘기지만 중화식을 먹으러 가면 항상 사람들이 갈 때는 난 오늘 짜장면 먹을 거야 그러고 갔는데 가서 딱 앉는 순간 오늘 왠지 비도 오는 거 올 것 같고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짬뽕 먹을까? 아니야, 나는 며칠 전서부터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 이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나를 가운데 넣고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한 그릇을 반으로 날라서 한쪽은 짜장면, 한쪽은 짬뽕. 이 짬짜면이라는 게 나온 게 정말 이 갈등의 사소하고 작은 얘기지만 이게 그 갈등을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내면의 이 심리 상태에서 굉장히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경험을 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접근 갈등,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력적인 두 가지가 이렇게 양쪽에서 두 가지 조건이 다 좋아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잘못 타이핑 됐다고 한 거. 둘째, 도피 갈등이 있다. 둘 다 싫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공부도 하기 싫고 시험도 봐서 내가 엉망으로 성적을 받는 것도 싫어요. 그렇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도피 갈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근 도피 갈등. 내가 제일 어려운 거, 어느 목표물이 바람직한 측면과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 끌리는 목표와 삶의 목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누군가를 공격하고 응징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내면에서는 그것을 했을 때 내 속은 후련하겠지만 또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으니까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이 또 불편해지는 거. 그래서 이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두 개의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에 어느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접근 도피 갈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0페이지 밑에 보면 갈등과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울, 불안 등 감정적인 측면이 증대합니다.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내담자의 심리 검사를 할 때 우울과 불안에 대한 그 측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가는데 감정적으로 얼마나 우울한가, 얼마나
불안한가가 행동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우울에 대한 감정적 측면, 이것도 이제 갈등과 연관성이 있다. 개인의 사고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효율적 상황 극복의 힘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갈등을 겪고 있으면 뭔지 일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힘이 감소된다는 거죠.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적이거나 축적된 스트레스는 인간의 적응 능력을 없앨 수 있다.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1페이지부터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관계는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 토요일에 지금 수업하는 분들 중에서 인간관계론이라는 과목을 또 따로 목요일에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중복되는 얘기가 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교재에 있는 거는 또 우리 정신건강론에서 인간관계를 다룬 거니까 좀 간단히 참고로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란 건 뭐냐?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이고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패턴이에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나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가족이라는 집단이 생기고, 가족이라는 것은 나를 돌보는 엄마, 아빠, 형제, 이렇게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나오는 순간부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들과의 보살핌을 이제 어른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그럼 보살핌만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가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 신기한 모습으로 어른들에게 주는 기쁨과 또 살면서 그 어떤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패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원칙 1번.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는 데는 두 가지인데, 하나, 진실한 인간관계가 우선 1번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것은 진실한 만남의 관계고, 상대에 대해서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신비스럽고 만족스러운 친교 또는 동참의 경험을 나눠 가지는 관계. 좀 전에 아기 얘기를 했어요. 아기를 우리는 보통 관계가 부모가 아이를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돌본다. 물론 힘의 비중으로 보면 어른이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과 관심과 에너지의 양이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른이 베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른도 아이를 키우면서 거기에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책임감과 자기 성숙과 이런 굉장히 긍정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나누고 서로 교환하고 제공하고 보살핌을 받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건강한 사람, 정신이 건강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관심을 주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건강한 관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가시적인 관계 32페이지에 있는데요. 가시적인 관계는 뭐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 스침의 관계. 어떤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것을 여기는 가면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요. 내가 이 친구하고 친해지면 나중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요즘처럼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대에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중에 어떤 자리 하나라도 차지하게 될지도 몰라. 이런
배경에 깔려있는 다른 목적이 있는 관계, 이런 걸 가식적인 관계라고 하고요. 수치의 관계는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어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했지만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이 수치의 관계에서 사람은 평생에 약 8,0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헤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뭐 사회에 나와서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났지만 우리는 그들을 친구라고 하지 않지요. 이런 스침의 관계, 또 억지로 만들어진 조작의 관계, 이런 건 가식적인 관계다. 나 자신의 가면과 너의 가면이 만나서 무의미하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피상적 관계다. 예, 이런 거. 자기 노출을 피한다. 그 사람 앞에 진솔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또 필요 이상으로 나에게 자기를 노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그 다음에 진정한 모습인 감정이나 동기나 태도를 숨기기도 하고, 비율을 맞추든 겉으로만 대한다. 이건 너무나 이게 제목만 읽어봐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난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아이가 있다면, 야, 너 너무 예쁘다. 어머, 난 너같이 예쁜 아이는 정말 오래간만에 본다. 진짜 똑똑하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식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결국 자신의 모습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자기 소외의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자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고,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본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사는가, 뭐 이런 회의적인 사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게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 확인해 쓸까요? 이건 좀 내용이 기니까 좀 참고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 32페이지부터 보시면, 첫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인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으며 항상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아기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성인이 돼서 커도 사람들은 혼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숙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책에도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느냐가 그것을 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울린 사람들은요, 관심사가 비슷하고요, 화제가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삶의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을 이루고 이렇게 집단을 형성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매슬로우는 사람들의 욕구 단계를 5단계로 설명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생리적 욕구, 두 번째가 안정적 욕구, 세 번째가 소속의 욕구인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세 번째 단계가 내가 먹고 사는 일, 그 다음에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인간은 내가 어딘가의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그들과 교제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인정을 받고 이런 충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이런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의 보람도 인간관계에서 기인한다. 진정한 인간관계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이유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외롭다,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굉장히 사람과의 밀접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래서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살면서 삶에 나에 대한 피드백, 나에 대한 인정,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대접 뭐 이런 것이 충족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잘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아, 내가 이만하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았구나. 이런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충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가끔 보게 되면 인간관계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친인척과의 관계 이런 것이 나중에 결산이 되어져서 얼마나 인생을 만족하게 살아오셨는가에 대한 평가가 그때 보여지는 것도 가끔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성취감과 함께 만족감도 준다. 예,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양보도 하고 노력하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이런 것 자체가 잘 원만하게 형성될 때 성취감, 만족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적 인간관계의 근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했을 때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만들었다. 쾌락주의 사고방식은 도덕과 인간성을 변질시키거나 타락시켜 왔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인생의 동반자, 협조자로 대하기보다는 자기의 경쟁자, 자기의 약점을 캐내어 넘어뜨리는 사람으로 보고 행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의 관계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인데요. 의사소통 제가 지난번에 그 첫째 시간에 얘기했는데 소통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막힘없이 원만하게 주고받고가 진행이 될 때 오해도 이해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소통의 원칙인데요. 의사소통이 미숙하면 이 대상이 아이와 어른이든 부모와 자녀든 부부든 형제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의사소통이 미숙하면 두 상대끼리 의사소통의 기술이 미숙해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이거는 바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소통의 기술이 부족해서 오해를 빚는 것.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의사소통 시 너무 언어에만 의존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소홀히 다루면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통계를 보면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30% 내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60% 이상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빛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의 상태를 60% 이상 내가 전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만이 원만한 의사소통, 이런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관찰을 해서 상태를 알아내는 것도 훌륭한 의사소통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진실한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사소통의 미숙도 우리 인간관계를 불신적으로 만든다. 관심과 호기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관심은 애정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고 호기심은 흥미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해하려고 드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부족할 때 서로 불신적인 관계를 만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조건 해서 35페이지에 에릭 프롬 얘기부터 나옵니다. 에릭 프롬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사랑에 의해서 맺어져야 한다. 사랑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의 에로틱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헌신적인 사랑도 있고요. 친구와 친구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사랑이라고 에릭 프롬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바람직한 인간관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에 의해서 시작이 돼야 되고요. 참사랑이란 사랑의 대상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좁은 범위로 이해하지 말고 폭넓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성장 과정 35페이지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고 타인의 느낌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와 타인이 존재하는 환경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우선은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타인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그 환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이다 라고 에릭 프롬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재 36페이지에 보면 조지 미드라는 사람이 나오죠. 조지 미드는 타인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야 나를 인식하고 나를 인식할 때에만 타인이 의미가 있게 되고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주위 환경이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된다. 여기 here and now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람은 그런 거야.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차이를 느끼고 나는 이렇구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와 너 이런 관계가 사람을 성숙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의 또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여기 조지 미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자아의식 모델에서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나의 가까이 있는 이웃 나와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래서 그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를 검사한 게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라는 사람이 이 인간 관계의 어떤 하나의 틀을 연구해서 검사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조셉 루프트하고 해리 잉햄의 앞 글자를 따서 조해리의 마음의 창문이라는 검사 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어서 이거를 검사를 못해요. 검사를 못하고 이렇게 설명만 하니까 나중에 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될 때 기회가 되면 이 조해리의 검사 도구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볼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검사를 해보면 개방된 영역, 가려진 영역, 숨겨진 영역, 모르는 영역 이렇게 4개로 나눠지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표가 그 38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쪽은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거. 그 다음에 이 상단은 상대에게는 알려져 있는 거. 상대방에게 내가 알려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나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나누는데요. 검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조아리 창에 대한 검사 도구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점수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몇 점, 몇 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영역이 제일 넓은가 이 4가지 중에서 Q1, 2, 3, 4 중에서 어느 영역이 제일 넓은가를 알게 되고 넓은 게 예를 들면 Q1이 넓어요. 그러면 Q1은 어떻게 보냐면 내가 자신에게 나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과 상대편에게도 잘 알려진 영역이 넓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숨기는 것도 없고 또 자기에 대한 이해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한 자기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첫 번째 개방된 영역이라고 했어요. 개방된 영역, 느낌이나 생각,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잘 알려진 영역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lind area라고 해서 이 두 번째예요. 상대에게는 알려졌는데 나는 내가 잘 몰라요. 스스로가 나를 잘 몰라요. 남이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가려진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역이 넓은 사람은 눈치가 없고 둔한 사람으로 타인에게 보이고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그리고 자신은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문제가 없는 체하는 등 자기 도취적인 사람이 이 Q2의 영역이 넓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히든 에어리어 해서 숨겨진 영역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행동을 본인은 알고 있으나 타인은 알지 못해. 이렇게 자기 숨겨진 게 많아요. 감추고 숨긴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한 느낌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예, 비교적 자기에 대해서 자기는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만 자신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남에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도 주저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이 Q4 네 번째 영역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나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추리나 회상에 의해서만 짐작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걸? 그런 사람일걸?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영역이 넓은 사람에게 예기치 않았던 행동을 보이거나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든 안 하든 이해가 곤란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피하려고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때 다양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나라는 것을 이제 검사를 하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조아리 창이 주는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Q1, 3, 4 이게요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나를 이해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나의 이런 측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조아리 창을 검사해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거는 기회가 되면 우리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기 개방 여기를 넓혀서 자기 개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남의 평가를 좀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영역이 넓으면 자기 통찰을 해서 이쪽 영역을 넓히는 것이 건강한 정신세계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을 파트 1, 2로 나눠서 이렇게 오늘 그래도 벌써 시간이 40분이 넘었습니다.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에는 그 파트 2로 해서 2장의 파트 2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주교재에는 42페이지부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주까지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비대면 수업 확인서는 18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